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한권식사 강의를 맡은 문화재 보수기술자 최세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고려시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목조 건축에 대한 부분, 특히 공포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눈 감고 머리에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정도 기본적으로 익히고 그리실 수 있다고 하면 문화재 보수기술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고려시대 목조 건축 개개별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부분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중요한 부분인 공포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그 주심포, 고려 주심포, 그래서 원래는 주삼포라는 얘기도 많이 씁니다. 주삼포 건물, 고려시대 주심포 건물들을 주삼포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시대 주삼포 건물의 대표적인 6개 건물 공포 부분만 따로 알아봤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상문, 임영관 산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조암 영산전, 그 다음에 부석사 조사당이 있습니다. 먼저 봉정사 극락전부터 해서 봉정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었죠. 물론 통일신라의 그런 기법도 많이 수용한 그런 최고 오래된 그런 법식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발전된 양식을 보이는 또 팔짝지붕으로 번화한다는 형태가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래서 그 주삼포 건물의 최고의 완성은 부석사 무량수전을 거쳐서 수덕사 대웅전 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장식적으로, 형태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아름다움, 그 구조 자체만으로, 그 건물에서 그 뼈대 자체만으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또 화려하고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최고조의 건물이 바로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그 위에 강릉 객사문이라든지 거조 영산전 같은 경우는 이 수덕사 대웅전이 있는 그런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좀 더 간략화되고 좀 더 부재적으로도 단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석사 조사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계시고요. 그것이 이제 공포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로 형성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고려 주삼포 건물들의 세부 가구 구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1363년에 지붕을 수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붕 수리를 최대한 100년에서 200년 주기로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최소한 150년 전, 그러니까 13세기 초창기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정기 또 그런 고식 수법을 보면 통일신라 시대와 연계되는 그런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심폭의 맞배직 건물이고요. 가구 구조를 보면 1고조 7량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요거는 평면에 중앙을 자른 중앙 어칸을 자른 종단면인데요. 측면에서는 이 가구법이 좀 다릅니다. 기둥이 가운데 기둥이 요 끝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기둥이 요 곳과 같이 이 대드법 밑에까지 받치게 됩니다. 그래서 측벽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볼 수 없는 그런 첨두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들이 이어지고 여기서도 또 보들이 이어지고 요 가운데 있는 어미 기둥이 종돌이를 받치고 있는 이런 첨두식의 그런 구조를 보이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은 이 중앙 가구 구조와 측벽 가구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 그거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기단부터 보면은 가구식 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같은 그런 목구조식은 아니고요.
간단한 지대석과 면석과 갑석이 어우러진 그런 장대석으로 되어 있고요. 계단은 우석까지 완연하게 갖추어진 그런 가구식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초석은 얕은 주자로 가공이 된 자연석 초석이 되겠고요. 이 기둥은 베을림 기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고주와 평주의 차이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요 기둥이 측면 평주고 요 가운데 있는 것이 고주가 되겠는데요. 요 고주 끝과 평주 끝의 차이가 첨차 한두 단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주라고 하기도 좀 미약한데요. 이처럼 봉정사 극락전까지도 고주와 평주와의 그런 연계 방식이 아직은 미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받고 있는 이 대량이 단일제 대량으로 되어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주산포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인 요 소술합장. 원래는 요거 소술 대공이라고 해서 고려 고분 벽화만 해도 종돌이를 받치는 구조부재로 사용이 됐는데 요때부터라도 이제 장식적인 가세 역할 정도만 합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따로 종돌이를 받치고 있는 이 대공 부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돌이가 좌우로 흘리지 않는 그런 가세 역할 정도만 하는 것이 고구려 고분 벽화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바로 요 빗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돌이들과 주심돌이들을 연결하는 빗대공, 사선으로 가는 그런 대공이 남아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남선사 대전에도 이런 빗대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봉종사 극락전을 얘기할 때는 중국의 남선사 대전을 같이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같고 그 다음에 수기적으로도 많은 유사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구 형식도 많이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봉정사 극락전을 서술하실 때 남선사 대전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같이 해주시면 고득점의 그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빗대공은 봉정사 극락전에서만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글쎄요 하항의 흔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 많이 있었던 그런 하항 부재의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장여는 그 단장여가 쓰였고요. 출목도리에 말씀드렸듯이 그 출목 첨차가 아니라 단장여로만 되어 있다는 게 그렇게 출목을 형성했다는 것이 이 봉정사 극락전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뜬장여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또 주두가 있고 요런 기둥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공포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요 공포와 공포대를 연결하는 요 상위 부재를 바로 뜬장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뜬장여가 사용이 되는데 그 고식 건물의 특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 사이를 메꿔줄 그런 부재들이 필요한데 요 부분을 메꿔주는 부재가 바로 화반입니다. 그래서 그 화반이 어떤 부재로 쓰였냐가 그 건물의 시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 단면의 평고대.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안압지 출토 부재와 마찬가지로 이 평고대와 그 다음에 부연 착고가 동일한 한 부재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의 것이 요 봉정사 극락전에서는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이 부분이 되겠죠. 요 중돌이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돌이보다는 좀 구조적으로 좀 안정화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각도리가 하중도리로 사용되고 있었고요. 창호는 전면에는 사롱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롱창 뒤에는 판문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뜬 장여와 장여 사이에는 요 복화반이라고 그래서 이런 불꽃 문양의 이런 화반이 유일하게 쓰인 고식 건물이 바로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물론 기소수 안월이 안곡도 있고요. 바닥은 방형 전돌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저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건물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인데요.
봉정사 극락전 이전에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요. 부석사 무량수전도 13세기 초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이 되겠는데요. 극락전과 달리 8작 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로 보면 2고주 구량으로 해서 중간에 이런 두 개의 고주가 있고 이런 평주가 있는 2고주 구량가. 이 량은 원래 보량으로 해서 원래는 그 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가구를 셀 때는 그게 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9개의 2개의 큰 높은 기둥과 9개의 도리가 있다라는 건물을 바로 2고주 구량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출목하고 주심은 하나의 도리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2고주 구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2고주 구량가인 부석사 무량수전은요, 물론 가구식 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주나 탱주는 없고요. 면석으로만 된 그런 가구식 기단으로 되어 있고요. 계단은 장대석 계단 및 우석까지 갖춘 장대석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석은 자연석의 2단의 주자를 간략하게 표현한 그 정도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둥은 그 유명한 베을린 기둥입니다. 최순우 선생님이 감격해 맞이 않았던 그 베을린 기둥이 바로 이 무량수전 기둥이 되겠는데요. 이 무량수전 기둥, 베을린 기둥이 특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주가 이제 완연한 고주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극락전만 해도 그 고주와 평주의 높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었는데요. 부석사 무량수전만 해도 이 고주 사이에 퇴보가 나옵니다. 퇴보가 나와서 그게 그 퇴보 밑에만 해도 첨차를 2단 정도 받치는, 그래서 이 평주와 고주의 높이 차이가 이제 완연하고 퇴포까지 두른 이런 본격적인 고주 방식을 이뤘던 게 이 부석사 무량수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고주에서 퇴량을 받치는 요 부분에 그 허첨차가 나타난다는 그것도 요 건물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보는 그 보 형태가 항아리형 보라고 해서 고려시대 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항아리형 보로 단면이 생성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항아리형 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항아리형 보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술 합장, 소술 대공이 이렇게 쓰여 있고, 이 대공은 사다리형 대공이 밑에 받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뜬장여와 뜬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뜬장여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 주심에 있는 공포와 공보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 뜬장여가 쓰였고요. 이런 기둥들을 연결하는 그런 부재들로서 뜬창방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수장폭으로 얇고 가는 부재들이 겹겹이 그 기둥 상부들을 잡고 있어서 그 목구조의 가구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안 대신 요 뜬장여와 뜬장여 사이, 그러니까 주심과 주심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여와 장여 사이의 공간을 그 극락전에서는 그 화반으로 메꿨었는데 이때부터는 복합안 대신 간단한 소로 정도로 받칩니다. 그래서 그 표현 양식도 굉장히 좀 간략화됐고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기소슴은 굉장히 현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안솔림은 그때 당시에는 잘 지금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돌 바닥으로 되어 있고, 창호는 정면에는 정자살로 되어 있고, 뒤에 판문은 사롱창의 판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식과 그 다음에 조선 이후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석가래가 굉장히 길어서 고주의 중도리까지 장연이 지금 연결된 굉장히 긴 석가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무량수전은 봉정사 극락전과 항상 비교를 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봉정사 극락전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특성은 일단은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는 것이고, 지붕이 팔짝으로 되어 있고 하항의 흔적,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빗대공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재 자체도 굉장히 곡선의 아름다운 부재들이 사용하였고, 배울림과 귀소슴이 현저한 그런 장식성이 좀 더 규모도 화려해지고 커지고 장식선도 더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 무렵 부석사 무량수전의 건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조적 안정화를 점점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지붕을 더 빼기 위한 출목에 첨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석사 무량수전부터는 출목에 첨차를 한 단 두고 그 위에 또 한 단의 그 단장형화, 이 도리를 받는 그 구조적인 안정화를 더 추구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것이 통일신라 주상포 건물의 완성이 수덕사 대웅전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수덕사 대웅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덕사 대웅전은 정확한 건립 문제가 나왔는데요. 1308년에 건립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수덕사는 정면 3칸, 측면 4칸의 건물인데요. 물론 맞배집이고 2고주 구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로 봤을 때는 부석사 무량수전과 동일한 구조체를 갖고 있는데, 물론 지붕은 다르지만 그런 구조체계는 좀 더 구조적 합리화와 그 다음에 장식화해서 세련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수덕사 대웅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대비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단은 장대석 기단으로 되어 있고요. 전면에 석축처럼 장대석을 7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대석 7단 기단이 되어 있고, 석축 양측으로 계단이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림이 현저한 그런 기둥이 사용되었고, 완전한 고주를 사용했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도 물론 고주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 고주에서 태량이 나와서 그것과 이 평주를 연결했는데요. 거기서 한 단계 높아서 태량 이외에 또 계량까지 한 단 더워서, 그러니까 부석사 무량수전이 이 정도에서 가고 결국 한 고주를 사용했다 그러면 한 단 더 높이 올라가서 안정된, 구조적으로 안정된, 또 그러면서 층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룩한 것이 바로 이 수덕사 대웅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그런 고주 형태를 구성한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좀 더 높은 구조를 안정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방식이 발전됐다는 것이 바로 이런 고주 방식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석사 무량수전의 고주 방식보다도 훨씬 상위의 개념의 구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이 수덕사 대웅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소술합장과 그 다음에 대공도 굉장히 화려한 이런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식으로 장식만 화려한 게 아니라 그 구조적으로 포식의 파련대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덕사 대웅전 대공 같은 경우, 파련대공 같은 경우 한번 정도 그려보음직합니다. 그런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구조적인 구조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그 정도로 화려한 그런 부분을 자랑하는 것이 이 수덕사 대웅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물론 보는 홍해영 보고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기소승과 안설림이 완연해서 주심폭의 형식을 완성한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덕사 대웅전은 이 주삼포 형식의 완성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조 방식의 합리화, 그 다음에 안정화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 부재 하나하나가 굉장히 장식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또 이 도리와 도리를 연결하는 이 우미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이 도리와 도리를 연결해야겠다라는 그런 구조 방식의 구조 부재인데, 그 구조제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원형의 그런 항아리 보호를 씀으로써 이게 구조와
그 기능이 결합된, 그것이 완전한, 완성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덕사 대웅전을 최고의 건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산포 건물을 비교하시고 또 이제 답사 가서 보시더라도 항상 이 기준점은 수덕사 대웅전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수덕사 대웅전을 기준으로 구조체계는 어떻게 다른지, 또 장식적인 부분은 얼마나 화려한지, 단순화됐는지 그런 기준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 객사문입니다. 이명관 산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강릉 객사문은 최근에 그 구조가 복원됨으로써 구조 방식이 좀 변경됐습니다. 물론 요거는 그 전 단계 물론 도면이긴 하는데요. 그거 좀 유의해서 보시고요. 강릉 이명관 산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그 대문이 되겠습니다. 쉽게 하면 대문인데요. 오량의 평산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둥 자리는 자연석 초석에 위에 주자만 있는 그런 초석이 되겠고요. 강릉 이명관 산문의 가장 특성은 그 베을린 기둥이 가장 현저하다는 것입니다. 요 기둥이 가장 배가 부른 모습이 가장 현저하다. 가장 차이가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뭐 대량은 수장폭으로서 사용되었고 수서의 형태로 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계량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단장열을 출목과 박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여가 주심에 사용하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이명관 산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변형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최근 복원 시에는 그 수덕사 대웅전과 같은 그런 화반 대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술 합장도 원래 없었는데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연목도 원래는 장연이 끝까지 갔었는데 중간에 장연과 단연으로 나눠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명관 산문의 특성은 수덕사 대웅전과 유사한 그런 건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석사 조사장입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주심포 막배직 건물인데요. 부석사 조사장의 요 기단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자연석과 가공석이 혼용된 그런 기단으로서 굉장히 특이한 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장대석, 갑석이 그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그 기단이 특이해서 그 부분 가끔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석은 낮은 온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기둥도 베을린과 기소슴이 있고 대량도 단일 부재를 사용한 하나의 대량을 사용하였습니다. 창방이 이 끝 부분에 이제 뺄목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허첨차로 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포에서도 얘기했듯이 요 공포 부분에 있어서 장여가 이 통장여로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가 있고 밑에 장여가 있는데요. 요 장여의 밑받침 또 연결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현재는 이런 도리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이런 장여를 이렇게 공굴려서 깎거든요. 근데 요 부석사 조사당 같은 경우는 요 맞춤면을 그냥 평평하게 했다라는 것이 좀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통장여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물이 바로 부석사 조사당이 되겠고요. 주산포 건물의 특성인 소술합장이라든지 뭐 사다리형 대공,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중도리를 받치는 요 부분이 포대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성이고요. 예, 창호도 전면에 억한의 세살 청판문하고 옆에 사롱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식과 그때 중기식이 혼합된 그런 형식을 볼 수 있고, 바닥은 아직도 내부 전돌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주산포 건물, 그러니까 고려시대 그 주심포 건물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폭의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다폭의 건물 그 실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탄 심원사 보강전이 되겠습니다. 심원사 보강전의 특성은 물론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집인데요. 죽한 설정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려 주심포, 주심포가 아니고 고려 주심포가 아니고 고려 다포가 되겠죠. 고려 다포 방식인데 이런 죽한을 나눌 때 이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정면과 측면의 죽한 거리가 동일하게 일어난 그런 방식이 바로 요 심원사 보강전의 큰 특성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또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이 측면 포배열이 등간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주두가 얹혀지는데요. 물론 여기는 이제 다포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포가 생기는데 보통 보면은 요 주심에 포를 위치하고 요 주심과 주심 사이에는 등간격으로 포를 배열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동일한 간격으로 가게 되는데 요 심원사 보강전 같은 경우는 요 주심의 위치와 상관없이 요 포 배열을 등간격으로 배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실제 도면에도 보면은 요게 기둥 위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둥 주심이 여기라 그러면 공포는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둥 주심과 이 공포의 배열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초기 다폭의 건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포 건물이 구조적인 안정화 이전의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바로 이 심원사 보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에서도 3분두, 그러니까 이렇게 3번 꺾는 그런 가공을 한다 그래서 3분두라고 하는데요. 이런 3분두 형식을 한 것이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의 단면도 그 이전에 주산포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살미 두께 폭과 동일하게 가는데 이때부터는 다포식 건물이라 이 완연의 보머리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게 되죠. 그런 모습의 3분두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 이때 건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미도 보면은 꼭 4단의 이제 살미로 되어 있는데요. 초제 경우는 이제 내외 궤동면에서 안팎이 동일한 그런 형태로 가고 2, 3단부터 이제 밑에는 수서형이라 그러죠.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 여기는 뭐 교두형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수서형이 이런 부분은 이제 하항 형식의 이제 그런 잔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제공이 수서형과 교두형이 혼합돼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4제공에서 보면은 이제 3분두형과 보머리형,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주심 부분에는 이렇게 3분두형으로 가고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의 4제공은 보머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요것도 이제 말하자면 살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보호를 형상한 듯한 3분두형으로 바뀌는 것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연하게 그런 같은 살미라고 하지만 고려시대 주산포 건물의 살미와 이때 이제 다른 본격적인 다포 형태에서의 살미와 보머리 구조가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첨차는 교두형으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또 빛반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목돌이와 그 중돌이 사이를 이 사선의 빛반자를 사용해서 그 천장을 구성을 했고요. 물론 중돌이와 중돌이 사이에는 우물천장을 구성해서 안에 구조들이 보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 빛반자의 연결 부분에 또 포까지 배치한 것이 요 심원사 보강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시적으로서는 주산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아직도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다포 형식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다폭의 맛배집 건물인 성북사 응진전입니다. 성북사 응진전은 정면 7칸, 측면 3칸 정도의 건물인데요. 내외 1출목으로 되어 있고 초제공 위에 바로 대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대공을 사용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첨차를 연화도식하고 교두형 두 가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특성이 되겠고요. 보머리도 3분도 2분도 아까 심원사 보강전하고 유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미는 내외 운공형을 사용한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성북사 응진전 같은 경우는 맛배집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주심포에 대한 그런 장식 부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술 대공이라든지 포대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급 소로 이거만 보면은 딱 주산포 건물의 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맛배집이라서 그런지 그 고려 주산포의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과도기 주심포에서 물론 다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동일한 시기에 다른 구조 방식을 만들어 갈 때 그 기존의 방식을 차용하는 그런 과도기적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북사 응진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그 목조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고려시대 석조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석조물은 대부분 다 불교 건축과 관련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석등입니다. 석등은 어디에 놓이냐면 바로 탑이 하나 있을 때는 탑 앞에 놓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탁십, 그러니까 탑이 있고 이런 불전이 있을 때는 이 법당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치가 될 때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고려시대 석등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본다 그러면 바로 팔각원당형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형으로서 사각형의 현화사지 석등이라든지 쌍사자, 사자 두 마리가 힘차게 받치고 있는 고달사지의 석등처럼 그런 특이형도 있지만 고려시대의 석등의 기본은 바로 팔각원당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지대석을 놓고 하대석, 간주석, 산대석, 화사석, 옥계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식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안상이라든지 연꽃 문양은 기본이고 모서리 깃꽃, 그런 옥계부 같은 곳에 이런 모서리에 이런 꽃장식을 하고 여기도 기둥, 기와 지붕의 마루처럼, 용마루처럼 그런 장식적인 요소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주, 구름문, 그 다음에 사천왕상까지 그런 석등의 화사석에 이런 장식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부도와 탑비가 되겠습니다. 부도가 건립된 거는 이제 삼국시대 말 건립되기 시작했는데요. 통일신라 때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만들어진 게 이제 고려 때 국사왕사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점차 많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부도 탑비의 기본형도 팔각 원당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자가 있고 탑신 옥계, 탑신석과 이제 옥계석이 있고 위에 이제 보주를 얹은 그런 어떻게 보면 탑비 형식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부도는 영거화상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형으로서 고달사지 부도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 대자와 그 밑에 있는 기단석 그 부분에 정교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라든지 용, 그 다음에 문비, 사천왕상까지 하는 그런 화려한 극치에 달리는 그런 부도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고려 부도의 최고봉은 어떻게 보면 법천사 지강국사 현모탑입니다. 지금도 경복궁 경내에 있는데요. 특히나 페르시아풍 조각으로서 그 조각의 화려함과 세밀함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탑비도 부도와 함께 세워지게 되는데요. 항상 부도와 한 쌍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거북이 모양이죠. 이런 귀부들이 있고 이런 탑신이 있고 여기 이수가 있는 이런 탑비도 부도와 함께 설립되게 됩니다. 고려시대 이런 화려한 조형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국가적인 장인을 관리하고 또 그만한 장인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건축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고려시대 장인들은 전기에는 국가공사 위주로 해서 우수 기술자에 대한 신분 보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주기도 하고 토지를 하사하기까지도 했는데요. 후기에는 그 귀족들의 비호가 아래 이제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형 주체가 되는 각 귀족들의 비호 아래 이 기술 분야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량 생산의 도제적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적으로는 더 발달을 해서 구조적인 순수성과 그 화려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부 이제 부재들에 대한 기술적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주두와 소로입니다. 먼저 곡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곡국 주두와 소로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봉정사 극락전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받침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 수덕사 대웅전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대공과 보화지도 구조부재의 치장적인 장식을 하게 되고요. 가장 큰 특성은 이제 건물 전체에 장식된 요소를 일관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식을 하더라도 한 부재별로 다른 문양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일관된, 통일된 그런 장식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주를 사용하게 되면서 감주법을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3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고주가 없을 때는 이런 3칸짜리를 구분할 때 이런 각 요소별로 다 기둥을 사용했겠죠. 근데 이 고주를 가운데 사용하고 이 부분을 도로 대치하다 보니까 가운데 기둥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감주법, 기둥이 사라졌다고 해서 감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내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한 그런 구조 방식의 발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주 높이도 말씀드렸듯이 점차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 갈수록 봉정사 같은 경우는 첨차 한 단 정도였는데 수덕사에서는 월등하게 고주 방식을 사용하면서 구조적으로 지붕을 더 높고 또 화려하게 안정적으로 받칠 수 있는 그런 구조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둥에 배을림을 주면서 시각적 안정감과 그런 구조적인 그런 미를 볼 수 있는데요. 배을림 기둥에서 가장 굵은 데는 기둥 바닥에서 3분의 1 정도 높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항아리형 보로 그 대들보의 단면을 항아리 형태의 항아리형 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항아리형의 이런 항아리 보호 형태지만 끝에 단면에 가서는 이런 살미와 동일한 단면을 가지는 이런 부재들로 해서 옆에서 보면 이런 뭐 세서나 앙서 부재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가운데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모양을 따르고 양단부, 노출되는 공포 부분에서는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 있게 이렇게 얇게 조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슬대공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소슬대공은 왜 중요하냐면 그 삼국시대 전통을 이어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삼국시대처럼 구조적인 대공의 역할을 하지 않고요. 종도리 밑에 부가적인 별도의 대공을 받침에 따라서 그 소술합장이라고 하는 가세 역할 정도 하는 그런 역할에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술대공의 사례는 다시금
고구려 안악 3호분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고려시대는 그것이 가세 역할로 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공 중의 변형 방지와 시공 후 장식적 성격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고려시대 건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려시대 건축하면은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그 고려시대 주심포, 바로 주산포 건물의 공포 부분과 그 다음에 그와 맞들려진 그 가구 부분, 봉정사 극락전부터 시작해서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강릉 객사문, 그 다음에 부석사 조사당까지의 건물 정도는 공포와 가구 구조를 다 그릴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혹시라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구조 문제 하나로서 주관식 문제로서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꿈에서도 기억하시게 다시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